제 18년의 결혼 생활은 한편의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18년,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통째로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훌훌 털고 살자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네요. 저는 착하고 다정하고 세상에서 나 하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18년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참으로 너저분하고 더러웠죠. 저는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꿈에 그리던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예술의 도시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국내 유수의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죠. 그러다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연애나 결혼은 없었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일의 보람이 그 무엇보다 컸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미쳐 살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너 그러다 그림이랑 평생 살겠다. 남자도 좀 만나. 그 친구는 자기 지인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나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외롭던 차에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나간 소개팅에서 지금의 전남편이 된 그 남자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은 호텔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그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에 책도 정말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전공 분야인 미술에서까지도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에는 언뜻 슬픈 빛이 드리워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즐겁게 웃고는 있지만 사이사이에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 공허해 보였거든요. 나중에 주선해준 친구에게 전해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5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결국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1년이 넘도록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하길래 저를 소개해 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아직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그 남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려던 분이 있었다고요. 아직 그분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입니다. 결국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서연 씨를 만나면서 서연 씨가 제 진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 씨에게만 집중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다 잊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요? 자기는 과거의 일은 다 잊었다면서 저를 붙잡았죠. 그 남자에겐 제가 필요해 보였고 저도 그 남자가 좋았기에 결국 과거는 없던 일로 하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남자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들의 슬픔을 끝내준 여자인데다 제 조건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머님은 미룰 거 뭐 있냐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저희를 재촉하셨고 그 후부터는 일사천리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신혼을 보냈죠. 갤러리 일로 바쁜 저를 위해 남편은 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주말이면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며 온갖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참 행복하고 좋은 신혼생활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 감사하게도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초기 유산을 하고 말았고 아이는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주변에서는 임신 초기에 종종 있는 일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한번 유산을 겪고 나면 오히려 다음 아이는 더 잘 들어서기도 한다며 위로를 했죠. 저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렵게 생긴 두 번째 아이마저 또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를 가졌으면 조심을 해야지. 자꾸 일한다고 그러고 다니니까 유산을 하는 거 아니야. 일이 그렇게 중요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갤러리 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안정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또 유산이 되었고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비난뿐이었죠. 두 번의 연속된 유산으로 제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아이마저 떠나 보내고 나서야 병원에서 습관성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궁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또 아이를 가진다 해도 유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병실의 하얀 천장을 보며 저는 텅 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가져도 또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니 더 이상의 희망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세 번의 유산으로 제 몸과 마음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과 고통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할래. 내 몸은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몸인 것 같아. 미안해요. 제 고백에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 몸의 문제니까 내가 미안하지. 내 팔자에는 아이가 없는 모양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아이 좋아하잖아. 어머님도 아이 간절히 원하시고 자식이 꼭 필요하다면 당신을 놓아줄게. 우린 아직 젊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아빠가 될 수 있잖아.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해.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잃고 제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것이 제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왜 이혼 얘기를 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남편은 그렇게 나왔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습관성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맹비난을 퍼부으셨죠. 예, 너는 여자 구실도 못하는 걸 모르고 결혼했니? 우리 집안 대 끊어놓지 말고 이혼해라. 긴 말할 필요 없다. 이미 산산조각 난 제 마음에 어머님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서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과 맞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아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서연이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다시 한번 서연이한테 상처 주는 말씀하시면 저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과거에 어머님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5년간 사귀었던 여자와 헤어진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 이후로 남편도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적극적으로 어머님을 막아섰고 아이 얘기는 그만 꺼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에 어머님과 남편은 수도 없이 부딪혔죠. 남편은 우리 부부의 일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며 자꾸 그러면 어머님을 안 보고 살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과 남편 사이도 좀 안 좋아졌는데 그 일로 어머님은 저를 엄청 괘씸해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며느리감으로 참 예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님에게 저는 애도 못 갖는 데다 아들과 당신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천덕꾸러기일 뿐이었죠. 물론 어머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어머님의 모진 행동과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머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는 꼭 필요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고 남편만 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하고의 사이는 틀어졌지만 반대로 남편에게는 더 큰 사랑과 믿음, 고마움이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맞서는구나. 라면서요.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그 위로와 책임감은 제게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대신 나를 선택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굴레가 되어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굴레 안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무려 3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크게 사업적 수완이 있는 사람 같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사업에 도전했고 그 사업 미천은 다 제가 됐죠. 어머님하고도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제가 더 나서서 도와준 것도 있고요. 남편의 사업 실패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았지만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의 마지막 사업은 그나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시커먼 진실은 모른 채 말이죠. 그 끔찍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했던 그 진실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채를 챙기며 어머님 댁에 들렀다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사이가 틀어진 후로 시댁에 잘 가지 않았기에 남편 혼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남편은 집을 나섰고 저는 제가 후원하는 신진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라 오후 내내 갤러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밤 10시가 넘도록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댁에 가면 을에 늦게까지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1시가 넘어가는데 연락이 없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10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차 사고라도 났나? 하면서요.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경은 바깥인 듯 시끄럽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차 타러 가는 중이야. 금방 갈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주머니에 넣어놔서 몰랐지.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고등학생 정도쯤 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 전화 끊고 이리 좀 와보세요. 엄마가 불러요. 라고요. 아빠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멀리서 부르는 듯 작긴 했지만 분명 들었거든요. 아빠라는 단어도요. 방금 그 목소리 뭐야? 누구?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조카가 근처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얘기해. 나 금방 갈 거니까. 라면서 끊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조카라뇨? 제가 알기론 남편의 유일한 조카는 시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린 목소리는 명백히 변성기가 지난 고등학생쯤 되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칭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남편 말처럼 시누이 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뭔가가 찜찜했습니다. 그건 저의 촉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 너무 이상하고 또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어설픈 변명.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기엔 너무 찝찝한 상황이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며 씻고 침대에 눕는 남편의 등 뒤에서 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군요.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그의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지하 주차장. 제 발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차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작은 카드 하나를 쥐고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다시 집으로 올라와 서재의 컴퓨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내 오해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습부터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낯선 동네의 오래된 빌라 앞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곳이었죠. 영상 속 남편은 익숙하게 차를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시간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시댁을 가지 않고 이 낯선 빌라에 간 것이었어요. 저를 속이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영상을 넘겼고 남편의 차는 그 빌라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다 돼서야 남편이 빌라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차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같더군요. 그런데 빌라에서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내려오더니 남편에게 다가오며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고요. 남편은 다급히 저와의 전화를 마무리하고 빌라 쪽으로 다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선 꽤 있다가 다시 나와서 차에 올라탔죠. 제 예상대로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니, 저 남자애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 남편한테 아빠라고 한단 말인가요? 기절 초풍할 것 같다는 말은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온몸이 떨린 채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 남편은 잠결에 짜증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당신 오늘 어머님 댁에 갔던 거 맞아? 솔직하게 말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제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의 잠이 확 달아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능숙하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집에 있다 왔다고 했잖아. 그 입 안 닥쳐? 내가 당신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봤어. 그 빌라는 어디고 거기서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르던 그 남자애는 대체 누구야? 제 외침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여보, 오해야. 그게 아니라. 당신 아들 있어? 아니야. 뭐가 아닌데 똑바로 다 얘기해. 아니면 당장 이혼할 거야. 당신 같은 위선자랑 단 하루도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하라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침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설명해봐.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나오고 처음 보는 남자애한테 아빠 소리 들은 이유가 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쏟아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 당신 만나기 전에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던 그 여자야. 뭐라고? 몇 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그냥 옛정이 생각나서 친구로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아들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나를 잘 따랐고 그래서 당신한테는 차마 말은 못했어. 당신이 오해할까 봐. 하지만 정말이야.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제발 내 말 믿어줘.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말을 누가 믿겠나요?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저를 기만하려 들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어? 당신 생각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등학생이 되는 애가 친아빠도 아닌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겠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거짓말이야? 당신 눈에는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여보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이는구나. 다 필요 없어. 우린 이혼이야. 저는 그를 바닥에 무릎 꿇린 채로 내버려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방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철저히 뒷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을 필요도 없이 제가 알아서 알아보기로 한 거죠. 저는 아는 분을 통해 한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남편의 비밀이 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빌라를 드나드는 사진,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그 남자애랑 남편이 함께 장을 보고 외식을 하는 너무나도 단란해 보이는 사진들.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사이좋고 평범한 가족 같더라고요. 탐정분이 알려준 내용으로는 상간녀의 이름은 김지영이고 여동생과 함께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동생이 주인이고 김지영은 직원 같은 개념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김지영은 제 남편이랑 과거에 사귀다가 시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진 후에 따로 결혼을 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김지영 아들인 하준이라는 애는 김지영 친정엄마의 호적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은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하준이는 제 남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고 자세하게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을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직접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 상간녀 김지영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본처가 상간녀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심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상황이 되니 진짜 그 면상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다음날 저는 탐정이 알려준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손님인 척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은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젊은 여자가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김지영의 얼굴도 아니었고 나이도 좀 더 젊어 보였기에 저 여자가 상간녀의 동생이겠거니 짐작했죠. 카페 안에는 손님들이 몇몇 있었고 저는 일부러 카운터가 잘 보이는 자리쯤에 앉아 일을 하는 척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지영은 없었기에 그냥 갈까 말까 하는데 한 30분쯤 지나니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탐정의 보고서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 김지영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더라고요. 아, 저 여자구나.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애까지 키우는 바로 그 여자구나.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지영은 오자마자 동생에게 다가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 말도 마. 아주 난리가 났어. 왜? 민준 씨가 자기 와이프한테 다 들켰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난리래.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온 신경이 집중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나보고 뭐라는 줄 아니?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변호사랑 잘 얘기해서 재산분할 땡겨볼 거래. 그리고 이혼할 테니 자기랑 살림 합쳐서 살재. 하준이도 이제라도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머리가 아파 정말. 무슨 살림을 합쳐. 나는 지랑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라는 겁니다. 김지영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남편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 내연관계로 지냈고 심지어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면 오히려 저와의 이혼을 쌍수 들고 반겨야 될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김지영은 엄청 짜증나고 곤란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혼하지 말고 한 번씩 보면서 양육비나 받고 필요한 돈이나 받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아니 그 인간은 어쩌다 걸렸는지 몰라. 요즘 좀 자주 온다 싶더니 진짜 미치겠어. 언니 어쩔 거야. 몰라. 근데 합칠 생각 없어.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야지. 라면서 머리를 짚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김지영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숨겨진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탐정이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영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요. 제 남편인 최민주는 저에게 너무나도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이자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변호사를 찾아가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우리 아들이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막상 이혼소송이 시작되니 자기는 아이를 원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일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했다며 제 탓으로 돌리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파렴치한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혼의 자식까지 있는 철저한 유책 배우자였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소는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결국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고 당연히 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커녕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했죠. 그렇게 속 시끄러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남편이 저희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챙기러 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짐을 챙겼고 우리의 18년 세월이 담겼던 공간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하준아. 이제 이혼했다 이건지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 하준이라는 아이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용돈이랑 학원비? 아빠가 보내줄게. 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 보는데 남편이 너무 등신 같고 한심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곧바로 그 하준이라는 애한테 이체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꼬라지를 보다 못해 말했죠. 그 하준이라는 애한테 돈 보내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김지영 그 여자한테도 그 하준이라는 애한테도 18년간 돈 꼬박꼬박 보냈나 봐. 내 아들이니까.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이잖아. 어쨌든 당신하고는 끝났고 이제라도 제대로 못한 아비 노릇하고 살아야지. 참나, 아주 눈물겨운 부성애네. 저는 남편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이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켜보다 그랬습니다. 불쌍한 인간아, 지금 얼마나 헛짓거리 하는지 아니? 이제 내 할 바 아니지만 한심해서 말해줄게. 이거나 봐. 저는 그 탐정이 저에게 주었던 마지막 증거 자료를 꺼내 던졌습니다. 딱히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법적 증거 자료를 쓸 필요도 없어서 그냥 들고만 있던 거였죠. 남편에게 영원히 말해주지 않을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아라 인간아 라는 심정으로 그 서류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봐. 그 서류 봉투의 사진들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눈만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그 하준이라는 애 친아빠 사진이지. 이제 알겠어? 18년 동안 당신은 남의 자식 뒤치다꺼리 했던 거야. 하준이 걔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도 나를 18년 동안 속였지만 김지영도 당신을 18년 동안이나 속인 거라고. 네, 제가 그 후에 탐정에게 들은 자료에 따르면 하준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영은 과거에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의 아이가 하준인 것 같더라고요. 시기상으로도 맞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임신한 김지영을 떠났고 김지영은 일부러 저와 결혼한 제 남편에게 다시 접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곤 임신했다며 남편의 아이라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며 18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했고 김지영에게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돈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친부가 김지영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그 뒤로 김지영과 하준이의 친부는 종종 만났던 겁니다. 하준이까지도요. 그러니까 김지영은 제 남편에게는 양육비며 생활비도 받으면서 뒤로는 따로 그 남자도 만나며 왕래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준이라는 애도 알았던 것 같지만 모른 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탐정에게 그 증거 자료를 받고 나니 그날 카페에서 김지영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김지영에게 제 남편은 그냥 생활비나 양육비 받아내는 지갑에 불과했는데 이제 와서 제 남편이 이혼한다고 살림 합치자고 하니 곤란해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고 하준이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2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그래도 지 핏줄이라고 뒤로 챙기고 살았는데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라니. 김지영과 하준이까지 한 통속으로 자기를 속이려 한 거라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할 거라고요. 남편은 어리 빠진 채로 기껏 챙긴 짐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그 사이에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 칫솔이랑 하준이의 칫솔을 챙겨 친자 검사부터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아닐 거라며 제 말을 믿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성을 잃고 김지영의 집을 찾아가 이 사기꾼 같은 년 20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냐라고 소리치며 집안을 때려 부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하준이하고도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하준이는 남편을 빌라 계단에서 밀어버렸는데 남편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답니다. 18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친아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런 상황이 되자 가차없이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죠. 남편은 머리를 다쳐 입원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까지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현재 그 여자를 상대로 그동안 지원했던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거의 반폐인이 되었고 김지영과 남편은 소송으로 죽어라 싸우고 있다네요. 서로 속고 속이는 추악한 관계의 말로였죠. 그걸 듣는데 속 시원한 마음 반, 씁쓸한 마음 반이 들더라고요.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가장 억울한 것은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그 미안한 감정입니다. 제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뒤에서 보란 듯이 두 집 살림을 하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 역시 똑같은 속임을 당했고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그건 저를 속인 남편의 죗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몹시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쩌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론 행복했지만 속으론 골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제 일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제 마음을 보살피고 아껴주며 진짜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